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꽤 자주 가위에 눌리는 편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나 귀신도 종종 보곤 한다.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좋은데 하고 감이 팍 올 때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조금 늦잠을 자버렸기에 당황해서 역까지 달려갔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역에 도착해버렸다. 전철이 올 때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런데 어째 아랫배가 슬슬 아프다. 아침은 대충 집어먹었지만 화장실에 들를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10분 정도면 빠르게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다 싶어 나는 역 화장실로 향했다. 두 칸 중 한 곳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곳은 비어 있었다. 재빨리 용변을 보고 손을 씻었다. 그러는 사이 옆 칸에 있던 사람도 문을 열고 나왔다. 셀러리맨인 듯한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세면대 쪽으로 걸어온다. 아, 이 아저씨도 손을 씻으려 하는구나.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아저씨를 보자 어째서인지 가위에 눌릴 때 느끼는 그런 감각이 느껴졌다. 뭐랄까, 오한이 나고 등골이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랄까. 그러고 보니 아까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다. 용변이 급해 무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설령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옆에 아저씨도 있겠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저씨는 다리가 좀 불편한지 엉기적 걸어 내 곁에 온 후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닫고 말았다. 아저씨의 모습이 세면대 거울에 비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레 아저씨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저씨도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에선 내게 위해를 가르는 듯한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전해져 왔다. 눈앞에 있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손을 다 씻고 아저씨는 가방을 든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장실을 나섰다. 나는 뒤로 돌아 아저씨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저씨의 등은 양복이 길게 찢어져 피트성이었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오른발은 거꾸로 돌아가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화장실을 나감과 동시에 몸에 가득했던 한기가 사라졌다. 그 후 나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설. 작년 이맘때 얘기다. 그 무렵 나는 오래된 SF 소설에 푹 빠져 있었다. 권선징악이나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던 공상과학 자체가 무척 재미있어서 복각판 문고본을 사서 잔뜩 읽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책을 읽다 문득 잠에 들었는데 뭔가 낌새가 느껴져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30을 좀 넘은 듯한 여자였다. 여름인데도 스웨터와 길고 두터운 스커트를 입고 벽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대단히 놀랐지만 잠에 취한 탓인지 묘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아주 마지막 자세히 보니 전에 봤던 아멜리에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을 닮았기에 매력적인 얼굴이었다. 멍하니 계속 보고 있자니 여자는 나를 의식한 것인지 내 쪽을 보며 씩 웃었다. 이런 책 좋아하면 지혜한테 물어보렴. 아직 남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책을 들어 표지를 내게 보인다. 자기 전에 읽고 있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책이었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방 한 구석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샀던 SF 소설이 여러 권 쌓여 있던 것이다. 그리고 맨 위에는 자기 전에 읽었던 책이 놓여 있었다. 설마 진짜인가 싶어 소름이 끼쳤지만 문득 신경이 쓰였다. 그 여자가 말한 제이란 건 누구지? 내 주변에서 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우리 아버지뿐이다. 그 밖에 딱히 짚히는 데도 없었기에 아버지가 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물어봤다. 일단 어제 읽었던 책과 아멜리에의 DVD를 구해놓고서 내가 말을 꺼내자 아버지는 이게 제정신인가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책과 DVD를 보여주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다. 설마 누님인가? 그러고 보니 곧 추석이구만. 좋아, 이번 주말엔 성묘를 가야겠다. 너도 따라와라. 그 누님이라는 분은 아버지의 사촌 누나였다. 그 분은 아버지보다 10살가량 나이가 많아 아버지를 곧잘 챙겨주셨다고 한다.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 책이랑 향수병 모으는 걸 무척 좋아했었다고 한다. 35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계속 독신으로 살았었지만
무척 상냥한 사람이라 아버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은 다들 그녀를 좋아했었던 듯하다.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기에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어머니가 보물로 가지고 있는 향수병 콜렉션이 그 분에게서 선물로 받은 거였다나. 절판된 귀한 물건이라 어릴 적에 누나가 함부로 손을 대다 엄청 혼난 적이 있었다. 왜 그분이 절 찾아오셨을까요?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누님은 이런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셨으니까. 분명 조카뻘되는 내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기쁘셨던 게야. 주말이 되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시골을 찾아 성묘를 한 뒤 시골집에 갔다. 시골집 창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귀한 SF 문고본 초판들도 가득하고 내가 찾던 책들도 잔뜩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 책들을 꺼내볼 때면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부르는 꿈. 같은 장소를 계속 꿈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한 번 꾼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악몽이건 평범한 꿈이건 별 상관없는 꿈이라도 언제나 같은 장소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꿈을 꾸게 되면 대개 옛날에 살던 집이나 친구 혹은 친척의 집 같은 곳이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혀 기억이 없는 곳임에도 자주 꿈속에 나타나는 곳도 있다.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 S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만 꾸면 늘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한다. 약간 서양 같은 느낌의 평범한 단독주택으로 2층짜리 집이었다. 언제부터 그 집이 나오는 꿈을 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그 집 꿈을 꾸면 또 여기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S에게는 무척 사이가 좋은 K라는 친구가 있었다. 집도 근처고 부모님끼리도 사이가 좋았기에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매일 붙어 다녔다. 좋아하는 만화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도 같았다. 성적도 비슷했고 키나 몸무게도 고만고만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평소처럼 둘이 놀고 있는데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꿈을 꾸면 언제나 똑같은 집이 꿈에 나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K가 자신 역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었다. 종이를 꺼내 꿈에 나온 집의 배치도를 그려서 보여줬더니 K는 자신도 그 집이 꿈에 나온다도 대답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무래도 둘은 꿈에서도 같은 집을 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둘은 기묘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서로 꾼 꿈에 관해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꿈에 나오는 집은 생각보다 꽤 넓어서 4, 5인 가족이 살 법한 크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1층 귀퉁이 방만큼은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린 치기에서였는지 둘 중 누가 먼저 그 방에 들어가는지를 경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부터 악몽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집안에서 식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마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쫓긴다거나 하는 꿈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1층 귀퉁이 방까지 다가갈 여력이 없다. 거기에 S와 K의 사이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꾼다는 것에 신나서 우리 전생에는 형제였던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점차 꿈에 관해서는 서로 말을 피하게 되었다. S의 말로는 서로 너무 닮았다 보니 솔직히 나도 좀 기분이 나빴어. 얼굴이 닮은 건 아니지만 나랑 K만 느낄 수 있는 공감대 같은 게 있었어. 그건 K도 마찬가지였는지 둘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전화로는 자주 통화도 하고 오다 가다 마주칠 일도 많았다. 그렇지만 동아리나 진로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서로 다른 생활 환경 때문에 둘 사이는 꽤 소원해졌다고 한다. 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K에게서 오랜만에 연하장이 와 있었다. 연하장에는 K가 키우던 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좋고 아직 살아있구나. 문득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그리워졌다. 연하장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이 한 줄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K의 필적으로 작게 글씨가 써져 있었다. 그 방이 나를 불렀어. 내가 먼저 갈게. 그 말을 보자 머리가 새하얘졌다. S 역시 며칠 전 그 방이 자신을 부르는 꿈을 꿨던 것이었다.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 주기로 그 집에 관한 꿈은 꾸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날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을 걷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이라면 그 방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S는 결국 그 방에 가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깼던 것이다. 겨울방학이 지나 학교가 개학하고 다시 S가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K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었다. 혹시 K의 행방에 관해 아는 게 있냐는 질문에 S는 모른다고밖에는 답할 수 없었다. 꿈속의 이야기를 해봐야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로부터 반년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K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이가 조금 멀어졌다고는 해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함께해온 친구의 실종에 S는 외로워서 도저히 기운을 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추월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 역시 있었다. 다시 그 방이 나를 부르는 때가 온다면 이번에는 꼭 나도 거기로 가볼 거야. 거기엔 K 녀석이 날 기다리고 있겠지. 네 번째 이야기, 정신병자 같은 할머니. 내가 직접 겪은 실화다. 어릴 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노라면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내가 무척 어릴 때 일어났다. 기억이 애매하지만 여동생이 아직 갓난아이였을 무렵이니 아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당시 여동생은 천식이 심해 진찰과 약 처방을 겸해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에 있는 병원에 통원하고 있었다. 나는 딱히 병은 없었지만 매번 동생과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렸을 때는 설령 병원에 가는 것이라도 멀리 나가는 건 다 즐거운 법이다. 게다가 가는 도중에 음식점에 들러 외식을 할 때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동생 챙기기도 힘든데 나까지 따라오니 무척 힘드셨을 것이다. 너는 집에 있으렴. 이라는 소리를 매번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늘 고집을 피워 같이 병원에 따라다녔다. 병원에 가면 여동생이 진찰을 받을 동안 나는 병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다. 그날 역시 평소처럼 넓은 병원 안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복을 입은 처음 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사탕 먹을래? 새하얀 백발인 와중에 듬성듬성 보이는 검은 머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할머니는 몹시 몸집이 작은 데다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안색도 영 좋지 않아 건강이 안 좋은 것처럼 보였다. 무슨 생각이라도 골똘히 하는 듯 어두운 표정에 몹시 지친 것 같은 얼굴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보는 눈이 몹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는 나는 여기 입원해 있단다. 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혼자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나를 보았기에 말을 걸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외로워서 그런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무서웠기에 고개를 젓고 어머니 곁으로 도망쳤다. 할머니가 어슬렁어슬렁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여동생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울며 달려갔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이상한 할머니가 따라와. 그러나 할머니는 어느새인가 내 손수건을 손에 들고 이걸 떨어뜨렸네요.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하고 손수건을 받았다. 그리고 나한테 실례잖니. 그런 말 하면 못 써라고 혼을 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듯 입을 떡 벌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다. 우리 딸하고 똑같아. 할머니는 10년은 더 된 옛날에 어머니랑 똑 닮은 딸이 있었던 듯했다. 그리고 그 딸은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후로 병원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여동생과 나에게 과자나 장난감을 안겨주었다. 죽은 딸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라며 기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할머니가 무서웠던 나는 언제 가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분 나빴다. 결국 나는 언제부턴가 병원에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동생 병원 가는데 같이 안 갈래? 라고 권해오셨다. 나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혹시 진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도착해 여동생의 진찰이 끝나고 어머니와 수납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할머니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오늘은 없나 보다. 혹시 퇴원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찾았다.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늘상 입던 환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다. A씨, 요새 월요일마다 기다렸는데 못 봐서 서운했어. 통원하는 요일이 바뀌었으면 알려줘야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질책하듯 말한 후 나를 보며 웃었다. 오랜만이네, K군. 오늘은 아줌마가 맛있는 걸 사줄게. 거절하는 어머니를 억지로 밀어붙여 할머니는 우리를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이상하게도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상한 대화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2개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 소리 그만 좀 하세요. 괜찮잖아.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른 도로로 돌아왔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 K야, 너 Y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는 오빠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Y를 꼭 지켜줘야 해. 다음 주부터는 너도 Y랑 같이 병원에 와서 옆에 꼭 붙어서 지켜주는 거다. 그 당시에는 왜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만나던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가량 지난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그때 그 할머니, 그러고 보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돌아온 어머니의 대답에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 할머니가 아니라 나랑 동갑이었어. 나는 깜짝 놀랐다. 당시 어머니는 30대였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어떻게 봐도 60은 훌쩍 넘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진실은 이랬다. 퇴원하고 나서도 계속 병원을 찾는 할머니의 모습에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할머니가 무슨 병을 앓기에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인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다. 할머니는 병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정서불안으로 인해 자살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탓에 입원했었던 것이다. 딸이 죽은 충격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 와중에 심신이 쇠약해져 외모마저 급속도로 노화되었던 것이다. 죽은 딸은 갓난아기였다. 즉, 어머니와 닮았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향해 우리 딸하고 똑같아라고 말했던 순간 어머니는 팔에 여동생을 안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상냥했던 할머니였지만 점차 어머니에게 여동생을 자신에게 넘기라며 집요하게 요구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연히 어머니는 거절했다. 그리고 혹시나 여동생을 할머니가 유괴라도 할까봐 나를 보디가드 삼아 병원에 같이 데리고 왔던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줬던 봉투를 내게 보여줬다. 안에 들어있던 편지에는 짧은 문장 몇 줄만 있을 뿐이었다. 딸 곁으로 갑니다. 당신 탓입니다. 계속 원망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작곡가 친구. 작곡가 친구가 있었다. 인기로 실력을 매긴다고 하면 좋게 봐줘도 1위도 못 될 정도로 무명에 가까운 녀석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곡들을 좋아했었다. 그가 곡을 써 발표하던 블로그는 몇 년 전부터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발단은 그가 어떤 곡을 써서 발표한 후였다. 그 곡의 몇몇 부분이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밴드의 노래와 무척 비슷했다. 솔직히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음악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어느 작곡가가 좋다고 생각해 만든 곡을 다른 작곡가도 비슷하게 생각해내 만들어내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문화교류가 적은 나라의 곡을 표절하는 이들도 있기에 우연의 산물이라도 고의적인 범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어쨌거나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고 작은 차이나 창작의 독자성은 구분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의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음악 전문가를 자칭하며 이런 댓글을 남겼던 것이다. 음표의 조합은 무한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유사한 건 표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니, 틀린 말이다. 좋은 멜로디는 유한하고 게다가 클래식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서구 음악의 장구한 역사 탓에 이제 와서는 완벽한 오리지널 멜로디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비슷한 노래가 온 세상 어디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인 것이다. 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다. 그만큼 인간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창조해온 기간이 긴 것이다.
증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네. 나가 죽어라. 때때로 모르는 건 역시 죄가 된다. 어느 날 그와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머릿속에서 악기 소리를 재현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그리고 얼마 뒤 만난 그는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다. 노래를 하나 쓸 때마다 혹시 비슷한 곡이 있는 건 난일까 두려워서 발표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자살이었다. 나는 이게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관한 보도는 그나마도 그가 남긴 유서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부디 험담을 했던 이들을 탓하지 말기를. 그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하고 있다. 첫사랑을 할 때는 언제나 풋풋하고 미숙하기 마련이다. 너무나 달콤한 꿈에 젖어 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그걸 다시금 떠올렸다. 완전한 오리지널, 꿈을 추구하고 고민하다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무슨 곡을 써도 다른 누군가의 곡과 닮아 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내겐 이 유서가 이렇게 느껴졌다. 오리지널, 마치 바닥이 없는 늪 같은 말이다. 인간의 기억은 영원하지 않다. 시간은 유한하다. 전능한 신이 아니고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몸으로 신의 일에 도전해 무력함을 알게 된다. 신의 창조를 꿈꾼 교만한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다. 오리지널, 그야말로 저주의 말이 아닌가. 나같이 변변치 않은 녀석에게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의 죽음이 그저 애달프다. 가인방명이라는 말은 진짜인 걸까? 아무리 재능 있고 좋은 녀석이라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6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속삭임. 나는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심령현상이나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흥미를 느끼곤 한다. 그러나 직접 겪은 일은 한 번도 없었기에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했다. 시골에 있는 오랜만에 개방된 한 고택을 빌려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이 고택은 오래전부터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친구들은 모두 그 소문을 듣고 더욱더 그곳에 가고 싶어 했다. 휴가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 모여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다. 도착한 고택은 정말로 오래된 느낌이었다. 높은 돌담과 무성한 나무들이 고택을 둘러싸고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공기와 함께 고요함이 감돌았다. 우리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각자의 방을 정했다. 방마다 옛날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고택 뒤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 주변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산책을 하던 중 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여기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많더라. 예전에 이 집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이 모두 밤에 사라졌대.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집에서 기묘한 소리와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나는 흥미를 느끼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떻게 됐대? 그 가족은 아무도 찾지 못했대. 그냥 사라진 거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녁이 되자 우리는 고택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어두워지자마자 고택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겁고 으스스해졌다. 우리는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자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웃음과 공포가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오래된 나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나무 기둥이 보였고 그 위에는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고요함 속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릴 것 같았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것은 사람의 속삭임이었다. 너무나 희미하고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자 작은 계단이 나타났고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한기마저 느껴졌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녹슨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돌아보니 친구였다. 뭐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나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미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따라왔어. 너도 들었어?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냥 내가 없어서 찾아온 거야. 나는 안도하며 말했다. 그렇구나. 아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가자. 우리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고택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정리하고 고택을 나서면서도 나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고택을 벗어나 차에 오르자마자 친구가 말했다. 어제 너 지하실에서 뭘 본 거야?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고택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고택에서의 경험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밤마다 그 목소리가 떠오르며 나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결국 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심리학자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리학자는 나에게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명상과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그 고택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고택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고택은 한때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으며 그 가문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몰락했다고 적혀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 가문은 어느 날 밤 모두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고택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고택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그 가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나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나는 그 비밀을 풀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다시 고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나는 친구들에게 다시 고택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나의 설득에 따라주었다. 우리는 다시 고택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고택의 각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고택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방마다 나눠서 조사를 시작했다. 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한기가 감돌았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가구들과 책들, 녹슨 도구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벽에 걸린 녹슨 도구들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열쇠였다. 나는 그 열쇠를 집어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열쇠가 맞는 자물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벽 한쪽에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보며 문을 향해 다가갔다. 문은 낡아 보였지만 열쇠 구멍이 있었다. 나는 열쇠를 넣고 돌렸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문 안쪽을 비추었다. 안쪽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 방은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개의 사진들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바랜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페이지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자 고풍스러운 필체로 써내려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일기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것 같았다. 일기에는 그들의 일상과 더불어 그들이 겪었던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해 적혀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은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집안에서 자꾸 사라지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지하실에서 이상한 열쇠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열쇠는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였고 그 문 안에는 이 집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급하게 휘갈겨 쓴 듯 혼란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그 문을 열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계속 들렸고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글귀는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로 끝나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에는 가족들이 모두 두려움에 찬 표정으로 써 있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확실히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졌다. 나는 일기장과 사진들을 챙겨 방을 빠져나왔다. 지하실을 벗어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내가 발견한 것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일기장과 사진을 보여주며 그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친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서둘러 짐을 챙기고 고택을 떠나기로 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고택을 돌아보았다. 고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나는 그 안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그 가족의 실종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목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던 것일까? 며칠 후 나는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역사학자와 연락을 취해 그 고택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역사학자는 그 집이 지어진 배경과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가족은 그 집의 마지막 소유자였고 그들이 실종된 이후로 집은 몇 년간 방치되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개방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가족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사라졌고 그들은 그 힘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 집에 남아 있었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나는 그 후로도 가끔씩 그 고택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그 가족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평온을 찾았기를 바라며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